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어제 있었던 트럼프의 관세 위협의 파급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지금은 잠시 쉬고 있을 뿐이다. 라면서 오랜만에 트럼프가 관세 위협을 다시 꺼내 들었죠. 유럽을 향해서 50% 관세, 4달부터 때리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4달이라고 해봤자 지금 일주일 정도 앞으로 남았거든요. 그리고 이 타이밍이 절묘했던 게, 자, EU와 미국의 무역 수장들이 통화를 하기 4시간 전에 공개적으로 압박을 넣었다고 합니다. 조금 마음에 안 든다니네, 뭐 이런 거겠죠. 사실 EU에서도 제안은 했었다고 해요. 우리 서로 무관세로 퉁치자, 뭐 이런 얘기를 했었지만 굉장히 시큰둥했다. 그걸로는 마음에 안 든다라게 이제 이게 트럼프의 의견이겠죠. 당시에 이제 SNS 원문을 한번 보시면 어감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엄청 길게 뭐 오랜만에 정성스레 썼는데 핵심만 얘기를 드리면 미국의 적자가 어마어마하다. EU에 대한 적자가요. 그래서 나는 recommend 추천한다. 50% 관세를 니네들에게 때리면 좋겠다라는 건데 사실 recommend라는 단어 자체가 그렇게 강압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추천하다, 권고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6월 1일에 50%를 나는 권고한다. 근데 만약에 관세 안 받고 싶으면 웬만하면 미국에 좀 다른 나라처럼 공장 좀 만들지 이렇게 뭐 차선책도 제시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하면서 뭐 고맙다. 사실 어감으로 보면요. 그렇게까지 강압적이고 예전처럼 공포스럽게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걸 얼핏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언론상에서 굉장히 좀 과도하게 마케팅을 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뒤이어서 또 다른 SNS 문구가 등장을 하는데 글을 하나 또 올렸는데요. 추가로 애플이나 삼성도 예외 없다. 내가 지금 뭐 다른 나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래전부터 애플의 팀 쿡한테도 얘기했지. 자, 근데 자꾸 지금 애플이요. 인도에서 공장을 지으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심기가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좋다. 지으면 뭐 좋긴 한데 최소한 애플 니네 25% 관세는 반드시 치르게 될 거야. 뭐 삼성도 예외 없고 뭐 핸드폰이고 뭐고 아무튼 미국에서 짓지 않으면 25%는 뭐 웬만하면 맞을 거야. 사실 이게요. 굉장히 일관적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웬만하면 공장을 미국에 지어라. 관세를 뭐 엄청 깎아주고 이런 거는 뭐 사실 기대하기가 약간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따지고 보면요. 트럼프는 지금 굉장히 한결같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집권 1기 때도요. 갑자기 뭐 중국의 관세를 확 끌어올렸다가 뭐 90일 유예를 펼쳤다가 지금 작전이 현재도 동일하게 계속 역사가 좀 반복되는 느낌이 있고요. 사실 어제 이렇게 유럽에 대한 경고도요. 2주 전에 똑같은 행동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2주라고 해봤자 얼마 안 됐죠. 바로 5월 9일자로 스카페센트 재무장관이 미중 협상 중에 근데 트럼프는 여기 협상에 못 갔었죠. 스위스에서 한 걸로 아는데 이때 날렸던 뭐 협박성 응원 멘트 기억나실까요? 중국과 관세 협상 앞두고 80%가 적절할 것이다 라고 뭐 응원 겸사겸사 협박 뭐 스쿼트 너 밀리면 죽는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보낸 것 같은데요. 당시 원문입니다. 80%가 중국에게는 seems right도 사실은 강도 높은 건 아닙니다. 그냥 적절할 것 같아. 이게 맞는 것 같아. 스캇% 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요. 이때도 80% 굉장히 과도하게 얘기를 했었고 유럽도 50%가 레커멘드 된다. 약간 비슷하지 않으신가요? 이게 계속 트럼프가 주장하는 앵커리지 효과잖아요. 일단 세게 부르고 보고 그게 이제 기준선이 돼서 야, 이제 깎아주는 것처럼 하면서 뭔가 많이 받아와. 이게 그 전략이라고 본다면 여기 뭐 80%든 50%든 요걸 기준으로 뭐 공장을 짓는다고 하든지 아무튼 뭔가 전리품을 받아오라 이겁니다. 그 미국 수장들, 유럽 수장들이 전화하기 4시간 전에 한 거 굉장히 똑같죠. 그리고 실제로 중국은 사실 미국의 큰 적임에도 불구하고 80% 일단 불러했는데 결과는 웬걸 지금 10%로 가고 있잖아요. 무려 70% 할인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약간은 걱정이 좀 과도하게 퍼드 마케팅이 된 게 아닌가. 물론 트럼프가 뭐 의도는 했겠지만요. 좀 과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 나아가서 관세 협박을 어제 트럼프가 하지 않았더라도 저는 여러 가지 단기 과열이 될 때마다 조정을 조금씩 받거나 청산이 진행된다. 이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다. 뭐 트럼프가 여기에 이제 하나의 뭐 명분을 만들어줬을 뿐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불과 뭐 한 달 전이었나요? 7.5만 달러, 비트코인이 7.4만 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11만 1천, 11만 2천, 뭐 이 정도까지 올라왔던 것 같아요. 거의 4만 달러가 올라왔다가 지금 4천 달러 정도 떨어진 걸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 기준으로요. 최대 낙폭 기준으로 4만 달러 올랐는데 4천 달러 떨어졌다고 막 무섭다. 이제 또 시작됐다 한다면 글쎄요. 투자에 약간 적합하지 않을까, 적합한 게 아닐까,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스카페센트가 그러면서 이제 수습에 나서는데, 스카페센트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T형이 이 기분 내면 이제 본인은 막 질러대는데 뒤치다꺼리를 엄청 해주잖아요. 사실 이거는 계획된 거였다. 뭐 우리는 뭐 지금 몇 주 안에 또 중요한 무역 협상이 있고 중국과도 곧 직접 협상할 것이다. 시장을 달래면서 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 본부장이 거의 엄청 신규 사업을 끌어오고 만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남들이 하기 싫은 거, 어려운 거, 막 국정감사 때 문제됐던 거, 이런 걸 계속 끌어오니까 엄청 힘들죠. 사람을 안 뽑아주는데. 게다가 뭐 추경 예산 또 끌어오고.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막 신규 했다고 해서 승진을 하고 뭐 굉장히 잘 나가는데 실무자들은 죽어나거든요. 저는 스코페센트가 지금 어떤 기분인지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뜬금없이 스카페센트가 새벽 3시경에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디지털 자산 회사 규제의 명확성을 누려야 지금 관세 난리 한바탕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판국에 다시 코인 회사가 왜 뜬금없이 규제의 명확성을 누릴 자격이 있으며 나도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 기사만 보면 안 나오는데요. 당시 이제 스카퍼센트의 여러 발언을 다른 기사에서 확인을 해보면요. 결국 스테이블 코인, 지니어스 법에 대한 얘기인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너밖에 답이 없다. 관세 난리통에 미국 뭐 셀 아메리카에 여러 가지 국채도 팔고 달러도 약해지고 주식도 떨어지는 판국에 스테이블 코인 너 이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돼야만 미국 국채가 아마 2조 달러 정도 수요가 창출될 것이다. 지금 트럼프도 그렇고요. 스컬퍼센트도 계속 정답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나가면 많이 이제 뿜어져 나오면 국채도 사겠지만 디지털 자산으로 이게 돈이 크게 이동되지 않을까? 당연하겠죠. 스테이블 코인이 많아지니까 계속 우리에게 일관된 답을 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게다가 이런 관세 펀치에 흔들리는 저는 1분의 시간도 아깝다라고 보는데요. 아까 스카퍼센트의 발언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제 또 오랜만에 아더헤이즈가 등장을 했는데요. 오랜만에 들을 만한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더헤이즈가 제가 인간 지표라고 자꾸 얘기는 드리지만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근데 똑똑한 거랑 돈을 잘 버는 것, 특히 투자를 잘하는 거랑은 별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어제 은행발 스테이블 코인들, 지금 4대 은행이 스테이블 코인 착수했다고 기사가 나왔잖아요. 요게 결국 서클의 USDC를 밀어낼 것이다. 무시무시한 얘기인 거죠. 서클이라는 우리 뭐 18차선 고속도로 계속 배웠는데, 야, 이거 밀어내면 뭐 심한 거 아니야? 뭐안 좋은 거 아니야? 이거 실제로 아더에이즈가 어제 서클을 빠이빠이, 뭐 너 이제 수고 많았어. 너 이제 끝났어. 뭐 이런 식으로까지 트윗을 남겼는데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더 좋은 얘기인데요. 자, 일단 전통은행들, 종필이형, JP모건,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은행, 웰스파고 세계에서 가장 강한 빅4입니다. 로비도 세죠. 자, 이들이 갖춘 규제상의 이점, 자본형, 전통금융에 대한 신뢰가 서클사, 뭐 테더도 마찬가지겠죠. 시장 점유율을 갉아먹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은행들에게 발행 경로를 명확히 열어주고
서클 같은 비은행 발행자들은 시장에서 밀려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거는 공감이 되네요. 그래서 아더에이지에 따르면 추정이긴 하지만 한 1년 이내에 이 4대 은행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이제 시장 점유율이 많으면 10에서 20%까지 될 거라고 합니다. 거의 서클 턱밑까지 따라오는 거죠. 그리고 서클의 이제 점유율도 깎아 먹으니까 그래서 USDC가 리플에게 팔까? 저번에 코인베이스에 팔까? 이렇게 고민했던 장면이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심해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겐 좋은 겁니다. 이들이 뭐 어깨 싸움을 하든지 말든지 우리에게는 좋다. 왜요? 여기서 핵심은요. 전통 금융들, 은행들이 스테이블 코인만 발행하고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단순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이 많아지면 유동성이 늘어날 텐데 이 유동성은 코인을 매수할 수 있는 유동성입니다. 코인을 매수할 수 있는 유동성이에요. 예전에 뭐 비트코인이 지금 기관들, 뭐 보험사들, 연기금이 뭐 ETF를 통해서 사잖아요. 자, 그거는 달러를 통해서 그냥 사도 됩니다. 굳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안 사도 되는데 반해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사는 건 물론 이제 비트코인도 있겠지만 이더리움, 뭐 솔라나를 필두로 알트코인도 어마어마하게 살 거거든요. 그래서 코인 매수용 유동성이 늘어나니까 이보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이들의 어깨 싸움을 우리는 즐길 필요가 있다. 한 예로 계속 우리가 배웠던 종필이 형 비트코인 싫어하지만 1분기에만 2조 원 넘게 이미 비트코인 ETF를 샀었고요. 고객들에게도 구매를 허용하겠다고 마지못해 얘기를 했었고요. 온도나 뭐 체인링크나 이런 국채 튀김을 통해서 나 국채 이제 제대로 한번 팔아보겠다. 이미 포부를 밝힌 바 있죠. 그리고 하반기에도 비트코인이 금보다 나을 걸 보고서를 통해서도 얘기를 하고, 이 정도 보여줬으면 이제는 흔들릴 시간이 아깝다라고 정말 명확하게 지금 답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깨 싸움 하시는 분들, 뭐 전통 금융, 은행들, 그리고 테더 서클이 뭐 1위, 2위긴 하겠지만 이들도 경쟁을 다시 해야 됩니다. 뭐 메타를 필두로 뭐 빅테크 회사들 뭐 직접적으로 안 되면 간접적으로 뭐 자회사를 통해서라도 추진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미 트럼프가 USD1 코인 만들었고 각종 뭐 크라켄이다 어디다 거래소들 뭐 리플이다 뭐 말할 것도 없이 많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내고요.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어, 중국의 빅테크 회사죠. 징둥닷컴에서도 자회사를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겠다. 물론 중국은 달러 기반이 아니라 홍콩 달러 기반으로 만들긴 하겠지만 이 달러가 워낙 커져 나가니까 지금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뭐 한국에서조차도 지금 원화 스테이블 코인 만드네 많이 하고 있잖아요. 중국도 지금 위화감을 느끼고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좀 극단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가 최종으로 된다면 코인은 금리 인하를 안 기다려도 된다. 물론 금리 인하가 오면 좋죠. 근데 금리 인하를 우리가 기다리는 이유는 유동성이 들어오고 돈이 많아지기 때문일 텐데 여기 보세요. 전 세계가 특히 미국의 온갖 지금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유동성을 올려놓는다면 금리 인하 효과가 어마어마할 것이다. 그래서 물론 주식은 금리 인하를 기다려야겠지만 코인은 이미 이 법안으로 인해서 뭔가 정말 불에 기름을 지피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볼 만큼 굉장히 지금 긍정적인 상황이다 라고 보입니다. 또 다른 긍정적인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제 한 얘기긴 합니다. 한 단적인 예로 최근에 업비트의 순이라는 코인, 저도 어떤 코인인지는 잘 모르는데요. 아무튼 이 코인이 상장이 되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2020년도 불장 초입 때 마케팅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순, 뭐 퀴즈를 풀면 코인을 한 32개 정도 줘서 어제 뭐 치킨값 한 2만 7천 원 정도 되더라고요. 뭐 잘 받았는데 뭐 잘은 모릅니다. 이 코인이 뭐 솔라나 계열이라는 것과 또 뭐 바이낸스 알파에도 들어가서 뭐 바이낸스도 뭐 상장을 할 수 있네 만에 지금 좀 조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마켓 메이커가 점프 크립토라고 합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세계 1위 뭐 벤처 캐피탈이자 마켓 메이커죠. 자, 참고로 테라루나 사태랑 FTX 사태에서도 이 친구들이 마켓 메이커 역할을 했다. 이 정도면 얼마나 악랄한지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순으로 지금 뭐 단타를 쳐라 소개를 해라 이게 아니라요.
이 마케팅을 하고 있다는데 제가 초점을 맞췄고요. 자, 뭐 퀴즈를 풀면 32개를 줍니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상장 직전에 뭐 기습적으로 했는데 50분 만에 선착순 12만 5천 명이요. 다 이걸 사가지고 이벤트가 바로 끝나버렸답니다. 그리고 사실 업비트만 하는 게 아니라 해시키 글로벌에서도 순상장 기념 뭐 에어드롭을 진행한다. 여기에선 뭐 200개인가 300개를 주는 것 같은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분명히 세상엔 공짜가 없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근데 이것만 제가 업비트만 계산을 해보니까 약 33억 원이나 되는 돈을 지금 사람들에게 공짜로 뿌려준 겁니다. 치킨 값을 12만 5천 원에 지금 뿌려줬거든요. 왜 뿌렸을까요? 이 타이밍에. 자, 이걸 보면서 2020년도에도 분명히 비슷한 기억이 있습니다. 불장을 몇 달 남은 시점에서 뿌렸던 재난지원금, 이거 기억나실까요? 이게 뭐였을지. 그때는 팬데믹 기간이라 뭐만 뿌리면 재난지원금이라고 했는데 바로 카카오가 전 국민에게 클레이라는 재난지원금을 뿌렸다. 뭐 기사로도 떡하니 있고요. 이게 한두 번 뿌린 게 아닙니다. 뭐 최초가 20년도 뭐 3월인가 6월인가 그랬고요. 21년도까지 계속 뿌려줬었습니다. 6월 달, 20년도 6월 달에 이때는 한 135원 했나 봅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에 뭐 클레이라고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좀 서비스가 끝난 것 같긴 한데 그때 카카오톡에 이제 지갑을 만들어서 뭐 50개를 꽂아줬다고 해요. 그래서 뭐 135에 50개 하면 뭐 한 6천 원, 7천 원 했겠죠. 그래서 이때 좀 주목을 받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때 당시에 있었던 중고 거래도 되게 많이 있었다고 해요. 한 50개를 뭐 6,700원 정도 했나 봅니다. 그래서 뭐 6,000원, 뭐 7,000원 주면 50개를 보내주고 이런 거래도 활성화될 만큼 전 국민이 받았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중고 거래를 통해서 만약 뭐 사거나 팔았어요. 나 팔아버렸어. 또는 공짜로 받은 게 있는데 가만히 들고 있겠죠. 뭐 들어온지도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클레이 지갑에 뭐 꽂혀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공짜로 받은 게 크게 오른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사람 생각에. 아, 이게 50개를 받았는데 이게 이렇게 올랐다고 뭔가 신기해하면서 코인의 세계로 입문하지 않았을까? 그 촉매 역할을 당시에 클레이라는 코인이 아마 했을 가능성이 전 있다. 몇 번을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업비트엔 없기 때문에 제가 당시에 코인원의 차트에서 물론 코인원 말고도 뭐 여러 개가 있었는데 다른 거래소는 너무 작으니까 코인원으로 한번 차트를 보겠습니다. 지금 한 160원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때 여기 21년도 불장 때 무려 5,000원까지 갔었거든요. 지금은 처참하지만 자, 지금 한번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 135원 했던 게 뭐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제가 여기 보니까 한 170원 정도의 뭐 코인원에서도 그때 막 상장을 하면서 인기몰이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135원이나 뭐 170원이나 50개 해봤자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에이 귀찮아 하고 아마 안 팔았 팔지도 않고 그냥 냅뒀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근데 그로부터 한 두 달 뒤에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1,000원까지 올라간 겁니다. 자, 두 달 뒤에 1,000원으로 갔다고 한번 해봅시다. 50개인데 1,000원이면 만만치 않죠. 5만 원 정도 됩니다. 야, 그걸 내가 어디다 뒀더라 하면서 막 기사도 나오니까 막 뒤적뒤적 하면서 막 이 카카오의 지갑에 있는 거를 뭐 코인원에도 보내고 아마 이랬던 기억이 저도 있거든요. 자, 요러고 나서 또 좀 주춤합니다. 뭐 조금씩 오른 거는 있는데 주춤하다가 이제 21년도 한 2월, 3월쯤 드러나면서 미친 듯이 올라가죠. 그래서 무려 5천 원까지 올라갑니다. 이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카카오는 국민 기업이고 카카오톡이 있어서 안 망한다. 몰빵 가지야 하면서 지금 100원, 200원짜리가 뭐 5천 원이 갔으니까 얼마나 눈이 뒤집혔을까요? 이 타이밍이 정확하진 않지만 지금 뭐 요런 수준에 있지 않을까? 지금 마케팅이 막 벌어지고 있지 않을까? 물 들어오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다시 얘기 드리지만 공짜로 이들이 나눠줬을 가능성은 전무하다. 33억이나 공짜로 나눠줄까요? 아닙니다. 일단 기존 고인물 투자자들에게도 약간은 새로운 영역에 입문을 시켜줬는데요. 업비트에서 이걸 원화 마켓으로 했다. 그러면 쏠랑 팔아서 원화로 뭐 출금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비트코인 마켓이나 USDT 마켓에서만 아까 그 순이라는 코인을 상장시켰더라고요. 그러니까 순을 팔면요.
내게 비트코인이 남아있든지 USDT로 남아있든지 합니다. 그러니까 또 한 번 원화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뭐 여기 지금 수수료 막 할인도 하고 하던데 아무튼 기존에게도 입문을 여기로 시키고 있고요. 신규 입문자들에게도 이게 만약 크게 오른다. 아마 신기해하면서 뭐 언제일지 모르지만 뭐 입문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은 마케팅용이다. 지금 물 들어온다. 그래서 지금은 관세를 뭐 걱정하고 하락을 뭐 조정을 걱정하고 이때가 아니라요. 지금 마케팅에 굉장히 힘쓰고 있는 시기다. 오히려 상승이 얼마까지 오를지 걱정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오랜만에 차트를 한번 보여드립니다. 17년도에 우리는 수직으로 굉장히 거의 전무후무한 상승을 기록했던 것 같지만 반토막도 잦았던 차트를 오랜만에 보여드립니다. 이 17년도 전무후무했던 정말 폭등장에서 이더리움 차트인데요. 결론적으로는 6,000원짜리가 235만 원까지 거의 뭐 4만 %가 올랐었지만 지금과도 비교도 할 수 없는 전 세계의 공포와 뭐 규제 속에서 정말 수많은 반토막을 겪어야만 했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큰 강세장을 목전에 앞두고 있지만 오랫동안 준비하지 않은 분들의 무려 98%는요. 사실 약세장에 잃는 게 아닙니다. 약세장이 아니라 강세장에서 감당할 수 없는 손실과 빚을 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